안녕하십니까. 국제물류론 정일환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물류론은 물류관리사 시험에 2007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즉 11회부터 올해까지 17회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국제물류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운송 분야와 무역 분야가 시험 문제에 그동안 많이 출제를 해왔다는 것을 시험 분석을 위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17회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해상 운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항공운송, 복합운송, 그 다음에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기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조약, 서류, 규약, 규칙, 그 다음에 물류 거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물류론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국제물류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물류를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국제물류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보면, 첫 번째 국제물류란 무엇인가 하는 국제물류의 정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두 번째 것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 국제물류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국제물류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형, 무형,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 활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요즘은 Made in Korea, 즉 한국산 제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물건이 중국이나 혹은 인도네시아나 혹은 스리랑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렇게 제3국에서 우리가 물건이 만들어지면서도 우리가 그 제품 자체가 Made in China는 아니지만은 그 원산지는 즉 한국은 아니지만은 한국 제품이 생산이 돼서 제3국으로 수출되어서 소비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요즘은 주로 물류 아웃소싱도 있고 또 구매 아웃소싱도 있고 또 생산의 아웃소싱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물류라는 것이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물류라는 것은 물자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러한 효용의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기능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운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송 중에 있어서 해상 운송이 있겠고, 항공 운송이 있겠고, 육상 운송이 있겠고, 복합 운송이 있고, 또한 기름이나 가스가 운송되는 파이프 운송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국제물류에 있어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운송 부분에는 해상 운송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연결, 즉 Sea and Rail 혹은 Sea and Truck 혹은 Sea and Air 같은 이러한 복합운송이 더욱더 발달되었고, 특히 1960년도 후반에 컨테이너 전용선이 미국 대서양 항로에 투입되면서 궁극적으로 이 복합운송이 발달함에 따라 특히 이 운송은 효과적인 연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만, 공항, 내륙터미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물류비의 절감, 즉 운송 효율의 제고가 도모되고 있고 도모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트 투 포트의 해상 운송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코톰스 2010에만 봐도 인코톰스 2010의 11가지 중에 무려 7가지가 이런 모든 방식의
해당되는, 특히 복합 운송의 방식에 해당되는 그런 운송수단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합 화물 일관 운송인 노아 투 노아 서비스로 지금 변해가고 이미 변해왔고 앞으로 또 그쪽이 더 발전되고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복합 화물 일관 운송이라는 게 국제 물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제 물류라는 것은 국내 물류와 다르게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물류에 있어서는 이런 서류의 복잡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또 주문 절차에 있어서의 복잡성이라는 것도 없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러한 절차라든지 흐름이 없다는 게 특징인 반면에, 국제 물류는 이 화면에서 보듯이 서류가 우선 복잡합니다. 우선 신용장이 있겠고, 커머셜 인보이스라는 상업 송장이 있고, 패킹 리스트라는 물품 명세서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수출하기 위한 세관을 통관하기 위한 수출 신고 필증이 있고, 또한 수입에 있어서는 그것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수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부의 특정한 기관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수입 승인서라는 그런 또한 서류가 있을 테고, 또 보험을 들어야 돼. 운송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을, 사고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보험 증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해상 운송을 선적하고 나서, 해상 운송 화물을 선적하고 나서의 선화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항공 화물 운송장이라든지, 또한 복합 운송에 있어서의 복합 운송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용선 운송에 있어서의 용선 계약서라든지 다양한 서류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게 국제 물류의 커다란 특성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인터미디에이터 혹은 프레이트 포워더, 이러한 중개자가 존재를 해서 화주를 대신한 운송인이 등장하고, 또 화주를 대신한 대리인으로서의 운송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나 운송업사 선정을 위한 이런 관련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런 중개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주문 절차상의 여러 가지 복잡함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대금 결제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신용장을 개설하고 또 신용장을 받아서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 또 무역의 흐름 속에 이 국제 물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송인을 선적을 해서 그 운송인이 화주를 대신해서 또한 선박회사나 항공사에 예약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선적 준비를 하고 선복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통관이나 보험을 준비하고 또한 포장을 준비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주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물류와 달리 굉장히 주문 절차 부분에 있어서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또한 수출과 수입이 생산과 주문 처리가 복잡하면 물론이고, 주문 규모도 1CBM, 2CBM 같은 그러한 소량 화물에 있어서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그런 주문도 있지만, 이런 대단위의 컨테이너 물량, 아니면 벌크 물량,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목재라든지 아니면 철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화물들에 있어서의 그런 물건들에 대한 그런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복 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컨테이너의 경우에 컨테이너의 수급 현황 같은 것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무역업자, 그 다음에 운송업자, 그 다음에 하역업자,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공항, 이런 여러 가지의 기관들 사이에 있어서의 주문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또 요즘은 그것을 최근에 SCM이라는 Supply Chain Management라는 그런 것으로 그런 기법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절차상의 그러한 복잡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또 다른 특성은 요 화면에서 보듯이 요소별 기능상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는 여기에 보다시피 화주,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송업체, 여기에 운송업체는 선박회사나 항공사나 철도회사나 또한 육상운송업자뿐만이 아니라 프레이트 포더라든지 아니면 쉽브로커라든지 하는, 아니면 또 차터링 컴퍼니라든지 이 운송에 관련된 모든 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에 있어서의 통합된 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국내 물류와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물류는 운송수단을 조합하여 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택배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주문센터에서 주문받아갖고 주문센터에서 개인한테 이 물건을 운송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비해서 국제물류는 이러한 통합된 운송의 시스템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차이는 환경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물류는 우선 생산지와 소비지가 국경을 초월한다고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에 있어서, 특히 앞서 첫 번째 국제물류의 정의에 나오는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약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입 수속에 있어서 한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러시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국가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 거래를 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화물들이 이동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수출입 수속이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수출입 절차가 이루어지고 수출입 수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출입 통과에 대한 절차도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통관 절차에 있어서의 그러한 환경적인 차이,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운송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송 방법의 다양성은 예를 들어서 해상운송과 해상운송으로 연결되는, 항공운송과 항공운송에 연결되는 그런 운송 방법도 있지만, 배로 갔다가 비행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배로 갔다가 철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갔다가 트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갔다가 또 트럭으로 갔다가 다시 배로 갔다가 또 다시 트럭으로 간다든지 다양한 운송 방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경을 초월하는 이런 환경적 차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라든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쪽 흑해 쪽에 있어서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니면 아르메니아나 그루지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국가 사이에는 외교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서로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있는 국가 관계도 있겠지만,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처럼 또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그런 적대 관계로 있어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에 갈 때 아르메니아를 통과할 수 없고, 또는 아르메니아를 갈 때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러한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의 그 해에는 만약에 그 물건을 그 국경을 통과해서 갈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는지,
아니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운송 방법도 다양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무역업자나 운송업자로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물류의 특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나 환경적인 제약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물류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그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물류의 중요성을 살펴보자면 우선 국가 간에 있어서의 국제 간에 있어서의 물품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 물론 생산과 소비를 하는 그 자체의 여러 가지 행위에는 무역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역은 반드시 금융과 물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하는 역할로서는 물류, 즉 국제 물류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건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이런 국제 물류가 발전함에 따라 또 국제 물류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함으로써 전 세계의 국제 시장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 국제 물류의 하나 첫 번째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중요성은 우선 이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최적의 운송수단, 또 최적의 운송 경로, 그 다음에 최적의 운송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운송 시간의 단축, 그 다음에 조기, 앞서서 일찍 도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일찍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기에 합당한 때에 수출자나 수입자가 원하는 그 시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즉 해외 고객이라는 건 무역에 있어서 수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외 고객은 이 물류 쪽에 있어서는 또 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출입 화주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향상시켜서 교역량을 넓히고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뢰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판매 기능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국제물류의 중요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역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수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도한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가의 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판매가에 있어서의 증진이라든지 이거는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이윤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물류비, 이 물류비를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물류 절감이 곧 기업에 있어서의 프로핏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창출을 우리가 보통 다른 표현으로 제3의 이익 혹은 제3의 이윤의 원인 역할을 하는, 이윤의 근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물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국제물류비의 절감을 통해서 이런 제3의 이윤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면 제3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물류를 수요하는 자와 또 이 국제물류를 공급하는 자 사이에는 어떠한 그런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가? 첫 번째, 이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수요자인 기업,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수출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출입 기업으로서는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판매가 증진이 되며 또 반대로 이 국제 물류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인 이 물류 기업은
물류기업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물류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또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을 삼을 수 있는 확립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국제물류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의 국제물류의 중요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이런 국제물류라는 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국민 경제적인 입장에서 수출입 물품의 최적 유통과 특히 국제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최소도 아니고 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고 이 최적의 상태. 이거는 수출자와 수입자와 또한 공급업체인 물류업자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역업자라든지 항만업자라든지 이런 보험업자라든지 이걸 토탈로 해서 최적의 유통과 또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여 그 다음에 국제화 시대에 따른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제물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운송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운송업자들도 이 컨테이너에서의 전용선을 좀 더 대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항하는 기항지를 좀 줄이면서 또한 소규모의 항구나 수심이 얕은 그런 항구에 대해서 피더 서비스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이런 물류비를 절감하고 또 많은 물동량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점점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물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세계 무역을 신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또한 회복을 위해서도 이 국제 물류는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가 되고 발전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물류의 중요성을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국제 물류의 기초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예상을 한다면 특히 국제 물류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의 국제 물류론의 시험이 나왔던 11회 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국제 물류의 기능과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 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물류 활동에 있어서의 수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류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물류가 갖고 있는 기능에 어떠한 기능이 있느냐? 국제물류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가장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운송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운송 기능은 아예 국제 물류의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제 물류란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그런 환경을 초월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물자의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운송 기능이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아니면 인천항이나 평창항을 출발을 해서 미국의 시카고 도시까지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도시까지 갈 때에 로스앤젤레스라는 항구,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나 아니면 포틀랜드나 아니면은 타코마라는 항구까지 배로 가기서 거기서 철도로 해서 시카고의 레일램프까지 들어가는 씨 앤드 레일
이거를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 브리지 혹은 인티어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는 그러한 서비스로 용어를 창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장소적 이동, 방금 전에 장소적 이동을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서 했느냐? 배와 그 다음에 철도라는 Sea and Rail이라는 운송 기능을 통해서, 운송 수단을 통해서 이런 장소적 이동을 통하여 효용을 창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 물류가 갖고 있는 커다란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제 물류에 있어서 C와 에어와 아니면 트럭과 아니면 레일과 아니면 파이프 운송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운송 수단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공간적인 그런 것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이동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가가치가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화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그런 것들이 운송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 기능도 이렇게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를 서로 비교해서 이거를 차이점을 보자면, 첫 번째 국내 물류는 주로 그 운송 기능이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배송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국제 물류는 이렇게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능이 하역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역 기능은, 하역이라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역이라는 것은 부두에서 이 물건을 배에 선적하는 부분도 하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배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부두에 내리는 것도 곧 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하역은 결국은 운송과 보관에 있어서의 종속적인 존재로 이루어진다. 즉 배라는 것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상 운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상 운송은 운송의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바닥에 내려서 그것을 하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물건을 부두에 보관을 하든가 창고에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은 오프톡 CFS나 언더크 CY에 보완을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하역의 기능이라는 건 운송과 보관의 종속적인 존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 물류에서는 주로 여기 포크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게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물류는 하역 차량이나 각종 하역 기기, 특히 겐트리 크레인이나 트랜스테이너나 트레일러나 아니면 리치 스태커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역 기능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장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운송과 하역과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 물건이 운송하는데 보호하고 비용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내 물류는 주로 내용물을 보호하는 위주하는 데 이루어지고, 국제 물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런 포장 기능을 갖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보호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결국은 요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보관에 있어서의 그런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특히 국내 물류는 수배송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 물류는 창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 창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무역 수요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물류에 있어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는 기능. 물론 이 위에도 유통기지 기능이라고 있는데, 유통기지 기능, 전에 우리가 정보 기능으로서 종합적으로 이게 IT 물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 물류는 물류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 물류는 온라인이나 렌이나 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전 세계의 모든 운송업체들, 뭐 항공사라든지 선박 회사라든지 등등은 대부분이 이런 온라인 시스템, 렌이나 벤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 세계의 국제물류의 정보는 IT의 기능이 충분히 살려서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뭐 공항이나 항만의 모든 시스템도 다 이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제물류의 수요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가장 국제물류 흐름에 있어서의 수요는 가장 큰 거는 뭐 당연히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물류이기 때문에 이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이 무역은 수입과 수출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입 부분,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원료나 에너지의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자원의 조달, 보관,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그런 물류 관리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에 있어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요즘 뭐 SCM이라든지 아니면 퀵 리스폰스라든지 아니면 뭐 창고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수입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의 흐름 중에 두 번째, 수출의 경우는 어떤가? 수출은 이렇게 제조자로부터 수출입자를 경유해서 판매업자에게 유통되는 간접 무역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립해서 유통 단계를 합리화한 형태가 있을 거고, 또한 수입자가 수출국에 직접 진출해서 거기서 유통 단계를 합리화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요즘 아직까지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조자가 수입국의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접 무역 형태에 있어서의 그런 국제물류의 흐름이 사실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조자가 수입국의 대리점을 설치해서 거기에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다시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반제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립해서 유통 가공을 하여 판매업자에게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그 흐름이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조업자가 수입국에 공장을 설치해서 수입국에서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일관해서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수출, 국제물류에 있어서의 수출의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에 우리 국제물류의 기초는 이런 우리가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시고 2차 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